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73강은 늙은 말과 개미에게서 배우라 관중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관중의 모습입니다. 황공이라고 하는 군주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관중의 머리에서 나라의 정책이 모두 나왔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그리고 개미 집에서 배우는 교훈, 이제 이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가 사상가들은 부국 강병만이 오직 살 길이라 이런 입장에서 나라 정책에 이제 이렇게 조언하는 참모 역할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관중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관중과 포숙의 그 우정, 관포지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늙은 말과 개미, 그 지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해주는 동물들이 있어요. 개미와 사반, 새끼 거북, 펭귄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황공을 그 관중이 어떻게 포자해서 황공으로 하여금 위대한 군주가 되게 했는지, 또 그리고 관중의 업적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국 강병만이 살 길이다. 법과 사상가들인데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육아에서는 인이 도덕을,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을, 북가는 겸해전령을 최창했는데 실제 나라를 통치하는 면에 주목해서 철학을 펴고자 한 학파가 바로 법가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 사상만을 따지고 모두 군주의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 묵자 이런 사람들이죠. 노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춘추 시대 때, 그리고 전국 시대 때, 춘추 시대 때는 그 오패가 있었죠. 오패. 이렇게 전국 시대 때 칠웅, 칠웅이 이렇게 있고, 오패, 춘추 시대 오패, 이제 전국 시대 칠웅.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이렇게 겹치지요. 법가의 직업은 대개 군주의 참모였는데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았는데요. 맹자가 공격했던 패도 정치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정치였습니다.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성왕의 덕행을 본받아서 인이 어짐과 의로움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는 그런 정치를 가리키고, 패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의를 무시하고 법이나 무력, 계략,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제후가 지배하는 그런 정치를 말합니다. 바로 법과 사상가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죠. 관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장에서 관포지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름이 관이요로서 충국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죠. 자가 이제 관중이라고 할 때 중은 원래 자였습니다. 관중의 고향은 영상이라고 해서 안위성 서부에 있는 상업 중심지였는데요. 이곳은 영수와 회수가 만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물로 이렇게 운반하는, 배를 타고 운반하는 그러한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이 회수라고 하는 것은 속담의 귤이 이 회수를 건너가면 탱자가 된다고 하는
무엇이든지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로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이 태어난 고향이 경제를 중요시 하는 그런 그 곳이었기 때문에 관중의 사상도 그 고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관중은 무엇보다도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건데 그 자신도 한때 상업과 염업에 소금업이죠. 이렇게 종사했다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그 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했다. 여기입니다. 관중의 고향, 안의성이죠. 소금, 무역 이런 것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이 제갈량이 여기가 조조고 이제 여기가 제갈량 아닙니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관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과 자기를 비교하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중에 남긴 책은 이제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국지 연의입니다. 원래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죠. 그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고 정사 제대로 된 역사는 진수가 쓴 삼국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각색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읽고 있는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늙은 말과 개미의 그 지혜인데요. 이때는 이제 관중이 포수의 도움을 받아서 재상의 자리에 오른 후에 어느 해 봄에 관중과 스풍이 황궁을 따라서 고죽국, 그러니까 고죽국은 이제 이쯤 되죠. 고조선 바로 옆에 요동 그쪽 서쪽 제나라가 이제 여기서 고죽국을 정벌하러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봄에 시작했던 전쟁이 이제 겨울이 되어서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군대가 이제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이때 관중이 늙은 말은 지혜가 많은 동물입니다. 늙은 말을 앞세우십시오. 이런 충고를 해서 이제 겨우 길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황량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며칠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다 갈증이 느끼고 있던 참에 이 스풍이라고 하는 신하가 개미는 겨울에는 양달의 언덕을 쌓고 여름에는 응달의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개미굴은 언제나 물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굴을 파자 물이 이렇게 솟아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제 본능적으로 살려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거겠죠. 자, 개미와 사반. 성경에는 네 동물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네 동물은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개미에게서는 지혜와 부지런함을 배우라.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우두머리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야, 이렇게 양식을 다 모으고 이거 이제 이렇게 죽은 사체를 이제 협동해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개미는 그 각 다 역할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산에서 사는 토끼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바위너구리 혹은 바위토끼라고도 하는데 사반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반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약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이제 말하자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메뚜기와 도마뱀에서도 배울 것이 많은데요. 메뚜기의 지혜는 뭐냐? 임군, 다스리는 자가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다. 왜냐하면은 약한 곤충인 걸 알기 때문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천적을 대항한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이라고 해야죠. 벼나 콩 따위에 이제 잎을 갈아먹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이 메뚜기들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이제 메뚜기 때 그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천억 마리나 되는 사막 메뚜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를 먹는다고 그래요. 킬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쓴 대지는 이제 중국의 3대에 걸친 그 농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메뚜기 때 이렇게 공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풀무치, 이동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 피해가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먹을거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단백이라고 그래요. 이 펄벅 여사는 상당히 미인인데 우리나라 이제 경기도 소사에 이렇게 그 사회 시설을 지어서 한국의 그 전쟁 고아들을 많이 보살폈던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도 했죠. 도마뱀의 지혜인데요. 천적에게 도마뱀이 위협을 받으면은 다 아시다시피 꼬리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는데 천적은 꼬리를 쫓아가고 그 사이 도마뱀은 멀리 도망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떨어져 나온 이 꼬리가 약 3분 동안 계속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적이 그 꿈틀거리는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사이에 그때 도마뱀이 이제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잘려주고 어떻게 사느냐? 도마뱀의 꼬리에는 탈리젤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잘려 나갈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스스로 끊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출혈을 막는 경막이 몸체하고 연결되지 않는 말하자면 벽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세포들이 다양한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새로운 꼬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재생하는 세포들을 연구해서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새끼 거북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로 부지런히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장면이죠. 그 이제 500개에서 1000개 알을 낳는데요. 이 거북은 모래 속 깊이 구덩이를 파고 약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 장면입니다. 알을 무더기로 낳고 그 모래를 모아서 그 위에 덮어 두는데 이런 식으로 한 10차례에 걸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묻어두면은 이 부화한 새끼들이 어떻게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꼭대기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을 파고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를 밟으면서 함께 밖으로 기어 나온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자, 펭귄은 보세요. 현존하는 가장 큰 종은 황제 펭귄인데요. 이들은 두꺼운 지방층이 피부에 있어서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냅니다. 황제 펭귄은 모든 동물이 남극을 떠날 때 오히려 남극 대륙 내부 깊숙이 이동을 하는데 이쪽은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고 얼음 말하자면 그 두께가 50에서 120km 정도 된대요. 먹이도 없어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얼음 위를 걸어서 군집 장소, 말해 여러 마리가 모이는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최대 이제 수천 마리의 개체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황제 펭귄들은 노래를 통해서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암컷은 한 개 알을 낳고 그렇게 되면 수컷은 이 알을 품고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이렇게 떠나는데요. 수컷은 둥지도 전혀 없는 얼음 위에서 알을 이렇게 발등에 올려놓고 춥지 않도록 아랫배로 이렇게 감싸서 품어준다는 거예요.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러한 자세로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해가 뜨지 않는 한 달을 포함해서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겨우 이제 수분 정도, 물 정도만 섭취하고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컷이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새끼가 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알이 부화하면은 수컷은 4개월 동안 윗속에 간직했던 물고기를 이렇게 새끼에게 내어주고 암컷이 돌아오면 수컷이 이제 바다로 먹이를 섭취하러 나가는 겁니다.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암컷은 이제 위정에 담아왔던 이 먹이를 한꺼번에 토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토해서 새끼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한 곳에 모아서 집단으로 관리하는데요. 2,000마리 이상 되는 이 새끼 가운데서 자기 새끼를 어떻게 감별해내느냐. 자기가 소리를 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새끼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추위와 배고픔을 얘기해내는 펭귄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자,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들토끼는 겨울을 대비해서 자기 몸무게의 100배 이상의 건초를 갖다 저장하고 두더지가 지렁이를 잡으면은 반토막만 먹고 나머지는 자기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굴 속에서 지렁이를 길러서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이 해오라기도 벌레를 잡아서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뇌물로 가서 이 벌레를 떨어뜨리면은 그 벌레를 먹으려고 이제 모여드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다시 관중으로 돌아와서 현명한 보자인데요. 이 군주인 황공이 노나라에 승리한 후에 평화회의를 열 때였습니다. 이때 회의석상에서 노나라의 장군 조말이 단동, 짧은 칼을 이렇게 빼들고 황공을 위협하면서 당신들이 침공한 땅, 영토를 모두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목숨이 이태로니까 황공은 그럼하고 이제 승낙을 했는데 귀에만 봐서 조말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관중이 말하기를 신의를 지켜 약속대로 영토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간언을 하자 황공이 영토를 돌려주었고 그 명성이 제후들 사이에 점차 널리 퍼져나감으로써 기원전 679년 모든 제후들이 황공을 맹주로 지도자로 이렇게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맹자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자, 제자인 자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중은 인의가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군주를 위해서 순사 같이 죽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의 군주를 죽인 황공 공자 소백을 받들어 모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강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자공인데 그러자 이 공자가 대답하기를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들을 지도하고 천하의 평화를 유지시켰다. 백성들은 지금도 그 은혜를 입고 있다. 만일 광중이 없었다면 그 옛날 우리는 오랑캐에게 점령되어 남발머리에 오랑캐 풍속을 강요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공자도 관중의 사람됨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공정만큼은 인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중의 업적은 어업과 영업의 이익으로 어업과 이제 소금이죠. 부국 강병을 꾀했고 군왕을 받들어 오랑캐를 없애자 존왕 양의사상을 높이 쳐들고 황공의 위엄을 세워주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주나라가 수도를 주나라죠. 낙양, 로양으로 이렇게 옮긴 후에 쇠퇴기를 맞이했는데 이 혼란한 시기에 관중이란 사람이 영양에 힘입어서 중국 민족들끼리 전쟁에 그치고 야만족의 침입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사상가들은 북국 강병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나라를 통치하는 면에 주목을 했고 관중의 이야기, 늙은 말과 개미의 지혜, 그리고 도마뱀, 바다거북, 펭귄, 들토끼, 두더지, 해오라기,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황공을 현명하게 보좌해서
항공의 위험을 높이고 중국 민족끼리 전쟁을 막고 야만족의 침입을 공동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